안녕하세요. 42의 마지막 가을을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성을 잃는 것은 진정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즉, 건전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잃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균형 잡힌 결정 능력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를 분노케 하는 대상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감정이 해소되는 효과가 분명 있지만 가만히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분노함으로써 잃게 되는 걸 생각한다면 어느새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 이성을 지키면 훗날 그렇게 눈을 꼭 감고 분노를 사긴 보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한 번쯤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분노를 삼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주체할 수 없는 화 때문에 매일 자기 전 그 화를 곱씹으면서 소주 한 잔씩 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20대 때 다녔던 직장 문제로 말이죠. 왜 사람은 일을 하면 성격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흉폭하고 예민하게요. 한창 회사에서 인사 고가다, 이직이다, 승진이다, 상사 눈치 보이고 후배들 실수 처리하러 다니느라 날이 갈수록 품속에 품은 화가 커지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그런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건 다 연애 안에서 더 화가 나는 거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해야 뾰족하게 뜬 눈앞에 핑크빛이 돼서 사람이 유하고 부드러워진대요. 뭔 소린가 했습니다. 사람 하나 만난다고 이 화가 다 다스려지나요? 그런데도 친구는 그 당시 싱글이었던 제게 남자를 하나 소개시켜 줬어요. 반신반의하고 나갔지만 정말 사람들이 왜 연애를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팍팍한 일상에서 그나마 가족이 아닌 내 편이 생겨서 나를 보살펴주고 사랑을 주기 때문일까요?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남편을 만났고 저희는 그렇게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3년차 회사원이었죠. 성실해 보이는 인상에 다정다감한 말투, 특히나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고개를 살며시 내려서 눈을 마주치고 경청하는 그 모습에 마음을 뺏겨 연애를 하게 됐어요. 저희는 1년이 조금 넘게 연애를 했고 어렵지 않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람 그 자체로도 또 커리어적으로도 남편은 참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어서 걱정을 안 했는데 다들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오픈하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이나 집안 상황 같은 거 말이에요. 처음에 남편이 본인이 모은 돈을 제게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저랑 회사에 다닌 기간은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연봉은 저보다 높은 사람이 모은 돈이 저보다 적은 겁니다. 제가 의아해하자 남편은 조심스럽게 본인이 돈을 더 모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취업하고 나서 바로 월급의 3분의 1 정도는 우리 집에 내놨거든. 우리 아버지 몸이 편찮으시잖아. 그래서 나 군대 갔다 왔을 때부터는 경제 활동이 거의 없으셨고, 어머니 삼겹살집은, 아, 없는 거나 매 한 가지지. 매출이나 매달 내는 임대료나 비슷하니까. 그래서 두 분 다 내가 보내드리는 돈으로 거의 생활하셨어. 원래는 정연이도 취업하고 나서 같이 보탰는데 바로 결혼하고 나서 나가 살면서부터는 어려웠지. 조카도 빨리 생겨서. 나도 정철 씨 집안 상황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했어. 그럼 지금까지 매달 얼마씩 보내드렸던 거야? 100에서 많으면 150까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보내겠다는 말은 아니야. 우리 집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혜원이 네가 허락만 하고 동의만 해준다면 줄여서 50만 원, 아니 30만 원씩 보내는 걸로 고정할게. 미안해. 결혼 전부터 이런 부탁해서. 근데 도저히 자식으로서 내가 독립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상황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내가 나만 이해해달라고 너한테만 강요하는 게 아니야.
혜원이 네가 날 이해해 주는 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나도 장인어른하고 장모님께 잘할게. 정말 우리 부모님처럼 모실 거고 혜원이 네가 이렇게 배려해 주면서까지 하는 결혼 절대 후회하지 않게 내가 노력할게. 이미 남편의 집안 상황은 알았기에 놀랍진 않았고 솔직히 안쓰러웠어요. 혼자 장남으로서 그 책임감 때문에 외롭고 힘들었겠다 싶었죠. 남편은 제게 매달 벌이가 없는 시댁에 보내는 돈을 30만 원으로 정하겠다고 절대 돈 보내는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며 서로의 가족을 만났고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도 했어요. 아직도 그 상견례 날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날씨에 맞춰서 상견례 자리에 민소매로 된 블라우스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민소매를 입었다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우면 팔뚝 정도는 내놓을 수도 있죠. 문제는 드러난 팔뚝에 자리한 문신이었습니다. 맞아요. 시어머니 팔뚝에는 커다란 물고기 그림의 문신이 자리 잡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반팔을 입고 계셔서 몰랐는데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 팔뚝에 자리한 물고기를 보고 왠지 모를 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단 문신 때문만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원래 좀 사납고 까탈스러운 성격이시긴 했거든요. 근데 그 문신까지 보니까 그냥 까탈스러운 성격이 아니라 보통이 아닐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죠. 저는 결혼하고 반년 만에 저희 시어머니가 시댁에 있는 동네에서 소문난 싸움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한 날 도착하신다는 시간대쯤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 손님이라고 오신 분 한 명이 지금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와서 모셔가라고 말입니다. 무슨 소린가 했어요. 저희 집에 올 사람은 시어머니 뿐인데 시어머니께서 왜 거기서 난동을 부리시고 있냐고요. 놀라서 정문 쪽으로 가니까 정말 시어머니께서 차에서 내려서 경비 아저씨들 세 분과 실랑이를 하고 있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정문 입구 앞에서 차를 멈추고 있는 바람에 뒤에 차는 밀려 있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뛰어가서 물었죠.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야, 너 마침 잘 왔다. 글쎄 이 인간들이 내가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차 빼서 나가라고 하잖아. 아니 아줌마, 그게 아니고요. 정문 입구는 입주차 전용 입구라서 방문하실 분은 불편하시겠지만 후문으로 가시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여기 센서가 입주자들 차 번호판을 인식해서 내가 내 아들 집 가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차를 빼라 말아야? 입주자 전용? 내 아들이 여기 산다고 입주자라고. 어머님, 제가 차 가져오시면 후문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차는 빼시고 저랑 같이 후문 쪽으로. 넌 지금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뭐 이런 개 발사개 같은 아파트가 다 있어? 아니, 손님이 왔는데 그냥 나가라고? 무슨 상황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 당시 제가 사는 아파트는 입주자용과 방문자용 차량 입구가 따로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후문으로 들어오시라는 말을 시원하게 까먹으시고 정문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당연히 차량 번호가 인식이 안 되니 자동 출입구가 열리지 않았고 방문자는 후문으로 가셔야 한다는 경비 아저씨의 말에 갑자기 분노를 하셔서 차에서 내려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신 거죠. 그래요. 정문으로 들어왔는데 후문으로 다시 가라고 하면 귀찮고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을 고지했음에도 시어머니는 그저 본인 고집, 본인 감정만 앞세워서 말도 제대로 안 들으시고 화부터 내신 거예요. 그날은 어떻게 제가 설득을 해서 제가 차를 몰고 다시 후문으로 갔지만 그때 저는 정말 무슨 상황이든 이렇게 상대를 잡아먹을 것처럼
화부터 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동시에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정말 보통이 아니라는 걸, 다른 사람들보다 내재된 화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또 한 번은 명절에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세일가 상품이 아닌 걸 할인해 달라고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시어머니를 말리기도 했어요. 나중에 직원 중 하나가 제게 와서 넌지시 이렇게 말했죠. 혹시 저분 며느님 되세요? 사실 여기 직원들이 저 아주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수산물 쪽 직원 하나는 아주머니 때문에 그만두기까지 했다니까요. 얼굴 보기 무섭다고 오실 때마다 가격 때문에 싸운 것이고 엊그제는 귤 박스 하나 사가지고 나중에 반절이나 다 드신 상태로 가져오셔서 입에 안 맞다 환불해달라고 하셨어요. 집에 가셔서 제발 좀 말 좀 잘해주세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동네 삼겹살 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손님이랑 시비가 크게 붙어서 시어머니나 남편이 거기서 일하는 직원 전화를 받고 달려가서 말렸습니다. 정말 크게 싸움이 나면 경찰도 종종 출동을 했고요. 몸이 불편하신 시아버지께서는 차마 경찰서까지는 못 가셔서 남편이 가서 싸움이 붙은 사람들과 합의를 하고 사과를 하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의아했던 건 그걸 한평생 보고 사신 시아버지께서는 정말 어떻게 시어머니 같은 분이랑 결혼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좋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늘 며느리인 제 생일에 맞춰서 손수 고른 선물을 주실 정도로 다정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생일이 겨울인데 시아버지께서는 계절에 맞춰 제 생일 선물로 목도리, 장갑, 모자, 털 양말이나 한 번은 손난로를 한 박스를 사주셨었어요. 목도리를 사주셨을 때는 제 목에 둘러주시면서 네가 참 고생이 많다고 하셨죠. 시아버지께서는 늘 본인의 불편한 몸 때문에 저희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걸 미안해 하셨어요. 또 그 시어머니의 그 부리다 못해 마그마 같은 성격 때문에 피해까지 끼치게 되니 대신 죄인처럼 볼라치 없다고 하셨네요. 시댁에 가면서 늘 시아버지를 보면서 참고 참았는데 그마저도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눈에 넣을 수는 없지만 평생 품에 안을 수 있는 예쁜 딸과 아들이 있어요. 첫째인 딸이 태어났을 때는 계속 회사 생활을 했는데 둘째인 2살 터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아무래도 몸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둘째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어쩌면 기다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칼같이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보내는 생활비를 높이라고 남편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이미 저와 30만 원으로 약속을 해서 더 드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해요. 또 그건 결혼 전에 시어머니께서도 동의하신 부분이니까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이제 돈도 못 버는 게 남편이 버는 돈 어디 쓰는지 네가 뭔데 간섭이냐? 제가 이제 회사를 안 다닌다고 경제권이 하나 없다고 판단을 한 건지 그걸 기회로 매달 꼬박 받던 생활비를 올려달라는 시어머니. 진짜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 성질도 모자라 애들 보기 위해 제 커리어를 버린 제게 이제 돈도 못 번다고 돈 문제에 간섭 말라는 그 어처구니 없는 말도 말이죠. 그 얘기가 나온 후로는 저는 시댁에 아예 관심을 꺼버렸어요. 남편도 처음부터 생활비 문제를 포함한 시댁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무엇보다 본인 어머니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제게 차마 시댁에 같이 가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명절에도 시어머니 생신에도 시댁에는 발길도 비추지 않았죠. 그저 시아버지 생신이거나 하면 따로 시아버지를 저희 집에 모셔서 식사를 하고 종종 밖에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어요. 그렇게 9년 동안 별다른 잡음 없이 잘 살았어요. 애들도 잘 컸고요. 시어머니와 멀어지니 제 결혼 생활에서 별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없더군요.
결혼 생활 이외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은요. 제가 결혼하고 8년 정도 됐을 때 아버지께서 전립선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을 했지만 일단 부모님께서 암이라는 사실부터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함께 3대째 내려오는 유서 깊고 유명한 한정식 집을 운영하셨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식당을 쉬셔야 했고 어머니께서도 간병인을 쓴다고 해도 아버지 옆에서 봐드릴 일이 많으셨죠. 저희 가족은 한 차례 상의 끝에 제가 부모님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둘째도 그때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고 저도 애들이 좀 크면 다시 일을 할까 고민을 하던 차이기에 부모님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식당 임시 책임자가 됐죠. 아버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야 마음 편히 잠을 자고 밥을 먹었네요. 정말 이제 더 이상의 나쁜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저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련은 다시 한번 제게 찾아왔습니다. 아주 가지가지로 사람을 괴롭히려 작정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남편이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그 당시 과장까지 승진을 한 남편은 직책이 높아진 만큼 바빠졌어요. 야근도 잦았고 부서 사람들과 회식도 주말에는 임원들과 만난다고 아주 집에 있을 시간이 없었죠. 심지어 정말 자투리로 남은 시간은 체력을 키운다고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본인 일에 충실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건 알겠는데 애들 아빠로서 애들과 좀 시간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또 아무리 결혼한 지 곧 10년이 되는 권태기에 들어선 부부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그 말본세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말을 얼마나 믿게 하는 줄 아세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 꼭 실실 웃으면서 TV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들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저거 봐. 저 연예인이 신은 부츠. 저런 거 예전에 우리 연애할 때 당신도 신었던 것 같은데? 왜 미니스커트 입고? 뭐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랬나? 당연히 기억하지. 아, 그때는 당신도 참 나쁘지 않았는데. 저 연예인만큼은 아니더라도 봐줄만 했는데 말이야. 근데 이제는 뭐 허리나 다리나 아줌마 다 됐지. 애 둘 낳았는데 아줌마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야? 하루 24시간 관리받는 연예인이랑 나랑 비교하면 안 되지. 내가 남자 아이돌이랑 당신 비교한 적 있어? 나는 TV 속 세상이랑 현실을 구분할 줄 알거든. 알면 좀 남편 판타지를 위해서 가꿀 생각 없냐? 이제 나한테 잘 보이고 싶지도 않지? 당신은, 당신은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따위로 말해? 퍼진 게 어디 나 하나뿐이야? 그래도 나는 이 몸으로 애 2명 낳았다는 변명거리라도 있지. 누가 보면 당신이 애 대신 낳아줬다고 해도 믿을 거야. 그리고 왜 헬스장 다니면 다닐수록 더 살이 쪄? 거기서 운동 끝나면 뭐 수고했다고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줘? 아, 아니면 가는 식당 이름이 그냥 헬스장인가 보네. 하지만 제가 이런 점 때문에 9년 동안 함께 산 내 아이의 아빠를 의심하게 된 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2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주말에 빨래를 하는데 빨래통에 든 와이셔츠 중 하나 가슴팍 쪽에 옅게 무슨 얼룩이 묻어 있는 거예요. 얼룩이 좀 커서 이게 뭐지 싶어서 봤는데 여성분들은 그리고 화장을 하는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얀 옷에 파운데이션이 묻었을 때 생기는 그 얼룩을 말이죠. 은은하게 그 특유의 화장품 냄새가 나는데 위치나 뭐나 아무래도 이건 누가 남편의 가슴에 안겼을 때 날 수 있는 자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하면서 와이셔츠를 내미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회식 끝나고 술에 취한 여자 직원 1명 택시에 태워주다 묻은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매한 물증과 심증뿐인 미심쩍은 와중에 2번째 사건이 터졌죠. 안방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제가 산 게 아닌 여성 브랜드 매장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바로 40만 원대 원피스였습니다. 결제된 카드 번호 앞자리는
분명 남편이 들고 다니는 카드가 확실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인간 아주 순박한 표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 그거 조금 있으면 정연이 생일이잖아. 그래서 샀어. 요새 좀 우울해서 돈 좀 썼지. 당신한테 큰돈 쓰는 거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오빠가 돼서 동생한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영수증에 찍힌 옷은 곧 생일인 신우이를 위해서 샀다는 남편.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사람이 그 이상한 촉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신우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는 또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연애할 때도 상상도 못했던 짓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믿었었고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절대 휴대폰과 같은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사적인 영역을 침범할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변하고 변명만 늘어가는 남편의 모습이 마치 저를 부추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좀 먹고 들어온 날, 저는 자는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발 그저 내 착각이고 내 기우다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채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죠. 남편의 카톡 내역을 열었을 때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강지민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와 그날 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던 거였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으로 보기에 딱 그 여자는 헬스장 트레이너였어요. 근데 이럴 수가. 카톡 메시지 내역 중에 서로 사진을 공유한 걸 봤는데 둘이 다정하게 헬스장으로 보이는 곳 거울 앞에서 나란히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 사진을 찍은 걸 공유한 게 남아있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헬스장이 아닌 공원이나 식당에서 서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 여자는 그저 남편이 다니는 헬스장 트레이너가 아니라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눈 메시지에는 서로를 자기라고 지칭하면서 잘 들어가라, 보고 싶다는 연병을 떨더군요. 그래요. 이렇게 헬스장에 다니면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헬스장에서 애정 행각만 하고 나와서 바로 같이 레스토랑 가서 고기 썰면서 분위기 잡는데 살이 안 찌고 백입니까? 저는 그때 바로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두들겨 깨워서 추궁을 하고 싶었어요. 뚫린 입으로 말해보라고 한 뒤에 사지를 갈라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장 이 인간이 제게 진실만을 말한다는 보장도 없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느 정도로 깊은 관계라는 걸 알고 싶었기에 일단 남편의 휴대폰 속 증거들을 모조리 캡처하고 저장해서 제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그 여자의 연락처까지 포함해서요. 당장 그 여자를 만나서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두 아이가 있는 남자인 걸 알면서 만난 건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여느 때와 같이 태어난 얼굴로 남편을 대했지만 뒤에서는 수백, 수천만 번의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한 후에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당신과 내 남편의 사이를 알게 됐으니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말이죠. 예상과 다르게 답장은 아주 빨리 왔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지도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와, 이거 진짜 보통이 아니다 싶었어요. 유부남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무슨 본인이 영화나 드라마의 대단한 주인공인 것 마냥 허세를 부리는 게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일단 저는 그날 이른 오후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여자가 도착하기 전에 일찍 나가서 그 자리 대화를 녹화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안 보이게 세팅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온 여자는 말 그대로 저나 남편에 비해서 새파랗게 어려 보이는 사람이었네요. 한 20대 중반? 후반? 아무리 봐도 서른은 넘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자마자 탄식과 함께 제 부모는 제가 저러는 걸 알까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우선 제 남편
김정철이 유부남인 건 알고 만났겠네요? 네,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것까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철 오빠 헬스장 트레이너거든요. 그럼 나랑 남편 사이에 애가 둘이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알죠. 유정이랑 유연이 사진도 봤는데요. 되게 당당하네. 도대체 어떻게 배워먹었길래,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새파랗게 어린 나이에 가정 있는 남자랑 만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그쪽 그렇게 사는 거 알고는 있어요? 10살 이상 차이 나는 유부남한테 오빠 오빠 거리는 거 저희 부모님이 무슨 상관인데요. 나 정철 오빠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랑 정철 오빠가 진짜 운명인데 운 없게 그쪽보다 내가 정철 오빠를 늦게 만난 것 뿐이에요. 나 정철 오빠에 임신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정철 오빠랑 결혼해서 낳을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더 비참해지고 싶지 않으면 정철 오빠랑 헤어져요. 그쪽이 나한테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헤어지기만 하라고요. 뭐 상간녀 소송을 하고 싶으면 위자료도 줄게요. 본인이 상간녀인 건 아나 보네. 내가 그쪽 코 묻은 돈 필요해서 만나자고 한 줄 알아요? 그럼 왜 사람 오라가라 했는데요. 행여나 헤어지라고 할 생각은 접어요. 그쪽 그럴 자격 없어요. 애초에 그쪽이 남편 관리 잘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주 가정 있는 남자 선택받았다고 무슨 대단해진 것 같다고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누가 먹던 음식 주워 먹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내가 뭘 먹든 그쪽이 알 바 없고요. 원망하려거든 주워 먹은 내가 아니라 남편이 딴 여자한테 눈 돌리게 만든 그쪽 얼굴이나 몸매 원망해요. 남편 마음 하나 제대로 못 붙잡으면서 뭘 잘났다고? 아! 더는 그 헛소리를 듣고 있을 수 없어 저는 제 앞에 있던 얼음이 그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든 컵을 잡아 그 여자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한순간에 냉수 마찰에 커피 마찰을 하게 된 여자는 얼어붙었고 저는 그 여자 얼굴에 이렇게 말한 뒤 카페를 나왔어요. 누가 먹던 거 좋아하는 것 같길래 뿌려줬어요. 맛있게 먹고 앞으로도 신나게 본인 팔자 꼬면서 살아요. 근데 그러다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남의 집 팔자까지 꼬면 분명히 나중에 언제라도 땅을 치다 못해 물어 뜯으면서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은 애들을 친정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굳이 먼저 전화해서 말하지 않아도 커피물을 뒤집어 쓴 게 먼저 말했을 것이기에 그저 조용히 집에서 혼자 남편을 기다렸죠.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뒤에 지 주제도 모르고 한껏 가라앉은 표정의 남편이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더니 이내 말하더군요. 지민이 만나고 왔다며? 만나기만 했겠어? 걔가 널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하는지 얘기도 듣고 커피도 부어주고 왔는데? 그건 말 안 하디? 지민이 임신했다는 것도 들었지? 이왕 이렇게 밝혀진 거 그냥 말할게. 이혼하자. 나 지민이랑 애 낳고 그 애랑 셋이서 살고 싶어.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그럼 우리 애들은 유정이랑 유연이는 네 자식 아니야? 우리 애들 생각은 안 해? 해. 당연히 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너랑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양육비도 주고 이 집도 너한테 넘길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나 이제 정말 의무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상대랑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 아주 드라마를 찍고 있네. 너나 걔나 참 잘 만났다. 세계의 사랑인 척, 비극적인 드라마 주인공인들인 척 아주 잘하네. 현실은 그저 추잡하게 가족 배신하고 뒤에서 숨어서 만나는 바퀴벌레도 못한 것들이.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 자리에서 남편의 뼈와 살을 다 분리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나와 내 애들을 배신한 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죠. 근데 동시에 제가 왜 그래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미 남편의 바람을 눈으로 확인하고 같지 않은 그 바람 상대를 보고 나니 아예 남편에 대한 기대도 미련도 싹 사라졌거든요. 여기서 원망하고 매달리면 진짜 비참한 건 나겠구나 싶더라고요. 차라리 얼른 이 암덩어리 같은 존재를
내 인생에서 몰아내고 뒤돌아 애들과 새 출발을 하는 게 저나 애들에게도 좋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합의 이혼에 동의를 했습니다. 약속대로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와 살겠다는 남편의 말처럼 저는 애들의 단독 양육권을 받았고 위자료로 약속한 대로 같이 살던 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과 같이 살던 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또 행여 그 인간이 찾아올까봐 바로 팔아서 처분해버리고 저는 아이들과 친정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께서는 하루에 몇 번씩 그놈한테 찾아가서 때려 죽이겠다는 말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애들만 보면 혼자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그저 참고 덮어두고 사는 것보다는 이혼이 100번 잘한 일이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뒤로한 채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고 새 출발을 해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충실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혼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상치도 못했고 기대도 안 했던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새벽 2시에 말이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받자마자 소름이 확 돋을 정도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가 싶어서 끊으려고 했죠. 근데 제가 장난 전화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흐느끼는 소리는 덜덜덜 떨리는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해, 혜원아, 그, 나야. 뭐야? 왜 전화했어? 제정신이야?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으니까 끊는다. 혜원아, 잠깐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 나 정말 죽고, 죽고 싶다, 혜원아. 그러던지 왜 나한테 전화해서 예고를 해? 뭐 잡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혜원아, 그년이 내 돈 들고 날랐어. 임신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고 내 돈 1억 챙기더니 바로 헤어지자고 하더라. 애 딸린 유부남이 주제에 정말 지가 날 사랑했던 것 같냐며 비웃더라 혜원아.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그 당시에는 하도 흐느끼면서 말해서 다 알아먹지 못했지만 저랑 애들을 배신하고 갔던 여자에게 돈도 뜯기고 버림을 당했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뭐 속이 시원하거나 후련하거나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짜증이 확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마음뿐이었고 그래서 지금 나한테 감히 동정을 해달라는 건가 싶었네요. 저는 이를 꽉 깨물고 말했어요. 그럼 가족 배신하고 떠난 인간 주제에 뭐 행복하길 기대했냐? 네가 뭔데? 그리고 지금 그 말을 듣고 내가 널 불쌍하게 여겨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너도 대가리가 온전히 달려있으면 감히 그런 생각 못하지. 안 그래? 나는 그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기니까 2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만약 나나 내 애들 귀찮게 하면 네 그 너절한 인생 내가 더 괴롭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후에도 몇 번 그 번호로 연락이 왔지만 다 차단하고 무시했습니다. 아니, 한 번 끝장 보고 헤어졌으면 그게 끝이지 왜 또 귀찮게 하느냐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마땅히 벌받을 인간이 받았다는 생각에 묵은 채증이 조금은 내려가긴 했네요. 근데 문제는 정말 벌을 받아야 하는 인간 중 한 명만 받고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거였네요. 그래도 저는 업보의 힘을 믿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지 팔자를 정성스럽게 손수 꼬는 것들은 순탄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그런 제 믿음이 헛된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네요. 제가 이혼을 하고 3년이 되어가는 올해 업보의 힘이 완벽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날이어서 식당에는 제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정식 집이라서 아무래도 예약 손님이 많았고 특히 저희 식당이 중요한 모임 장소로 유명했거든요. 회식이나 중요한 미팅 자리 그리고 상견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 시간에 딱 한 팀이 상견례 자리 예약이더라고요.
총 6명의 인원이 온다고 했고 모두 미리 예약하면서 이야기해둔 코스로 진행될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약 시간이 다가올 때쯤 입구에서 직원 하나가 제게 상견례 예약했던 손님이 도착했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준비된 방으로 안내해드리라고 한 뒤에 주방으로 가서 나갈 코스로 나갈 음식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체크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지나가던 무리 중 한 명이 특히나 제 눈에 띄더라고요.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와, 어릴 적 첫사랑을 만난다 해도 그렇게 가슴이 떨리진 않았을 거예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지나간 사람은 다름 아닌 3년 전 저를 괴롭게 만든 당사자인 그 상간녀였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가 아니라 한정식 집에서 만나는 법인가요? 저는 행여 제가 잘못 봤을까 해서 일단 예약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강지민이라는 그 상간녀 이름으로 예약을 했더라고요. 안내를 하고 온 직원이 돌아왔을 때 물어보니 상견례 자리가 맞았고 그 부모로 보이는 사람도 그 여자를 지민이라고 부르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 보였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이라면 그 금과 같은 기회를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는 물론 잡았습니다. 2번 다시 제 인생에 오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붙잡았어요. 이미 제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돈 다 뜯기고 버림받는 벌을 받았으니 저는 이 상간녀에게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을 줘야 균형이 맞는 거겠죠? 일단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준비를 멈추라고 말한 뒤에 제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 제가 이혼 당시 제 담당 변호사와 나눴던 대화 내용 중에 제가 가지고 있던 남편의 바람 증거들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상간녀를 만나 찍었던 동영상까지 말이죠. 저는 그 태블릿 PC를 들고 아직은 화기애애할 상간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니 마주 앉은 2 가족들 눈이 모두 제게 쏠렸어요. 그리고 상간녀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봤나 봐요. 근데 눈살을 살짝 찌푸리고 있는 게 아예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단란해 보이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식사를 주문 취소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네? 아니, 왜 주문을 취소해요? 분명 예약을 했을 텐데. 안 그러니, 건우야? 맞아요. 지민이가 음식까지 다 예약을 했는데. 네, 강지민 씨가 예약을 하셨죠. 나 기억해요? 제가 상간녀를 쳐다보면서 묻자 그제야 저를 알아봤는지 눈이 동그래지며 살짝 벌어진 입에서는 어떤 말도 안 나왔어요.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께 그 여자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 경악에 찬 얼굴을 보며 조용히 태블릿 PC를 들어보였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고 주문을 취소할지 말지 결정해 주세요. 여기 강지민 씨가 주인공인 영상이니까. 여기 강지민 씨가 3년 전에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는 걸 고백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됐고 그 안에서는 상간녀가 제 앞에서 제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며 애까지 가졌고 둘이서 가정을 꾸릴 거라는 얘기를 열정적으로 쏟아놓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 카랑카랑한 상간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방 안의 분위기는 처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저게 다 뭐냐? 너 언제 저런 걸? 엄마, 나 정말 모르는 일이야. 저거 나 아니야. 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 건우 너도 알고 있었어? 아니요, 아버지.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지민아,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내가 못 살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 혼란 속에서 저는 행여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올까 증거로 보냈었던 상간녀와 전 남편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저는 여기 있는 가정 파괴범 때문에 아이가 2이나 있음에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하자마자 강지민 씨와 제 전 남편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동거를 시작했지만
반년도 안 돼서 전 남편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재작년에 말이죠. 이 여자한테서 1억 뜯기고 버림받았다고. 심지어 임신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이죠. 야, 건우야, 너 쟤 2년 만났다며? 강지민 너, 그 유부남이랑 살면서 나 만난 거야? 뭐 그건 그 인간이 한 얘기니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고 아무튼 여기서 사실은 이 여자는 제 남편이 유부남임에도 만나던 가정 파괴범이고 두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을 파탄낸 장보님이며 혹시 그런 가정 파탄범이라도 좋다면 이 결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쩌시겠어요? 음식을 내올까요? 여보, 일어나요. 어디 저딴 것 하고 내 아들을 결혼시켜. 건우 너도 얼른 나와라. 거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살다 살다 별꼴을. 제 물음과 거의 동시에 남자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침만 안 뱉었지 그 상간녀와 상간녀 부모를 벌레 보듯 하고 나갔어요. 결혼 상대인 그 남자도 본인의 부모님을 따라 나갔고요. 한순간에 고대하던 결혼이 풍비박산난 상간녀의 가족은 한 사람도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다 대고 그럼 음식은 취소할 테니까 다른 손님밖에 얼른 방을 비워주세요. 라고 하고 나왔어요. 나올 때 상간녀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주방에 가서 침착하게 예약 취소됐으니 그 방에 나갈 코스 요리 준비를 멈추라고 말했어요. 상황을 모르는 주방 직원들은 의아해했죠. 몇 분 후 방이 비워졌나 싶어서 갔더니 언제 갔는지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방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 방에 소금을 뿌리고 다시 입구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울었는지 눈화장이 잔뜩 번져서 아주 흉한 몰골의 상간녀가 발을 쿵쿵 구르며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상간녀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다가와서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꽥꽥 질렀습니다.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망쳐? 네가 뭔데? 너, 내가 밥줄 끊어놓을 테니까 각오해.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아, 그래? 근데 어쩌나? 여기 내 식당인데? 오너인 우리 부모님이 딸이 이혼한 이혼 원흉 얘기 들으실 것 같아? 너,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남의 팔자까지 꼰 대가 꼭 치를 거라고. 남의 가족 파탄 낸 게 어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지가정 꾸리겠다고 꿈에 부풀어 있어? 나 원망하지 마. 어차피 너같이 욕망에 눈먼 것들은 결혼 생활에 만족 못해서 언젠가 파괴될 결혼이었으니까. 어리빠진 상간녀는 제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뭔가 억눌린 것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마치 곧 죽음을 앞둔 짐승 같은 꼴이었어요. 아마 제가 그냥 식당 직원인 줄 알고 겁을 주려고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게 씨알도 안 먹힐 소리인 걸 알았으니 허탈했겠죠. 아마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렇게 무대뽀로 밀고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남편 바람 상대가 왔었는데 제가 부모님 식당인 걸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아예 변기에서 물을 퍼다가 그 가족들한테 다 뿌려버리지 라고 하시면서 진심으로 아까워하셨네요. 제게 너무 잘했다고 그나마 한이 풀린다고 하시면서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손님이야 안 받으면 그만이고 그 정도 컴플레인으로 무너질 식당이 아니라고 하셨죠. 오히려 더 해주지 못한 걸 아쉬워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참 이래서 가족이 최고라는 걸 새삼 깨달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웃긴 건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뒤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다시 식당에 나타난 거였어요. 바로 그 상간녀와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던 그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한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선물 세트를 제게 내밀며 고개 숙여서 인사를 했어요. 그날은 정말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인생 살리신 거예요. 네? 아니요. 저도 그냥 제 감정이 앞서서
그쪽 가족분들께는 실례를 저질렀는데요. 아닙니다. 진짜, 진짜 저도 저희 부모님도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제게 상간녀에게 속았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어요. 그때 사장님 전 남편한테 지민이 아니 그 여자가 1억인가 가져갔다고 하셨죠? 그게 지가 모은 돈이라고 결혼 자금으로 내놓은 돈이었어요. 지가 같이 사는 유부남한테 빌려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니 그냥 소름만 돋네요. 어떻게 제가 2년 동안이나 그 여자 본 모습을 모르고 만났나 싶고요. 자책하지 마세요. 내 탓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작정하고 속이면 경찰도 보이스피싱 당하는 세상에 속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남자는 그날 예약해서 준비한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했고 저는 먹은 것도 없는데 돈 내게 할 수 없다고 저희 직원들이 잘 먹었으니 괜찮다고 하고 남자를 돌려보냈어요. 남자는 식당 입구를 나서면서도 끝까지 제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는 딱히 그 남자의 인생을 구제해 주려고 했다던가 공익의 목적이 아닌 캐캐 묵은 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저지른 일인데 누구에게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당혹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네요. 그저 이 자리를 빌어서 구사일생한 그분의 인생에 그 여자같이 지뢰밭 같은 인연이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인간 같지도 않는 두 연놈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의 균형이 맞아지고 나서 저는 그저 남은 제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어요. 애들에게는 열심히 일하고 가족에게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멋진 엄마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모님께는 식당을 맡겨도 전혀 걱정 없는 든든한 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3년 전 제가 당한 일에 대한 모든 응어리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죠. 다만 제게 행복감을 주는 좋은 일들이 연고가 돼서 그 연고를 바른 상처는 잘 아물어 흉터만 남겠죠. 왜 오래된 흉터는 집요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아마 바쁘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까지 상처는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게 연고가 되는 건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이들이니 그만큼 저 또한 가족들에게 만병통치약 같은 연고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갈고 닦아야겠죠.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사랑은 가장 가까운 이들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들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늘 제 곁에서 힘이 되는 가족을 돌보면서 제 안에서 상처로 인해 조금 깨지고 부서진 사랑이라는 감정을 회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가족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게요.